당신의 집 정말 당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6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여성이 하루아침에 집이 없는 사람이 될 뻔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을 되찾기 위해 벌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1장 제목 도자기 위에 놓인 열쇠. 남편이 떠난 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 손에 쥐어준 건 단지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쓰지 않던 고운 백자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남편이 병원에 가기 전날 밤 그는 해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숙아, 이 집은 네 거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이제 좀 편해져야지. 처음에는 그저 아픈 남편이 건네는 위로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열쇠가 훗날 할머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장례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며느리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를 잠깐만 제 이름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정말 잠깐만요. 잠깐이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살면서 잠깐 빌려줬다가 돌아온 게 몇 개나 됐던가요?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히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해숙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도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접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만일 배우자가 생존할 시 상속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하되 무상 증여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이 문장을 본 순간 해숙 할머니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며느리 지은이는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실 텐데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세금도 복잡하고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듣기에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해숙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명의 이전은 이미 끝났어. 이제 어머님께 요양원 얘기만 꺼내면 돼. 집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그 순간 해숙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60년간 지켜온 이 집이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해숙 할머니에게는 아직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열쇠와 도자기 속에 숨겨진 유언장이었죠. 이것이 할머니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낼 열쇠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과 그에 맞서는 할머니의 놀라운 결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해숙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2장 제목 보험금 먼저 확인한 며느리. 사람이 쓰러졌는데 응급실이 아니라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는 가족이 있을까요? 지난 편에서 해숙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의는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비가 오던 어느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혼자서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왔죠. 이웃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할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는 할머니 상태부터 확인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혹시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집 아니에요? 아니면 밖에서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상황을 파악하려는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이상했죠. 정확히 몇 시에 넘어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당시 뭘 하고 계셨는지도요. 의사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지은 씨의 표정에 안도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보험사죠.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친 건 하루 전인데 벌써 보험 청구 얘기를 하고 있다니요. 네네, 가정 내 사고니까 당연히 적용되죠. 그럼 진료비, 약값, 물리치료까지 다 되는 거죠?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간병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자신의 밥상에만 국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나트륨 줄이셔야죠. 의사 선생님도 짜게 드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은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왜 국을 먹니?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짐이구나. 점심시간쯤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며느리의 또 다른 통화를 듣게 됩니다. 언니, 정말 힘들어. 어머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응, 명의는 이미 바꿨어.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모실지만 정하면 돼. 요양원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계기로 요양원 입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렸지만 강행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남긴 도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상증여 후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는 자동 철회된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 변호사에게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해숙이에요. 혹시 남편 유언장 관련해서 상해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해숙 씨.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진명의 변경부터 며느리의 행동까지.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해숙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명의가 바뀌었다면 지금부터는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하셔야 해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이미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유언장과 부양 의무 불이행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가족과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각오가 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고 손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보험금부터 챙기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합시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부터 해숙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자기 속 유언장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할머니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할머니의 치밀한 준비 과정과 며느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공개됩니다. 과연 60년을 살아온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반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3장 제목, 열쇠는 내 손에 있었다. 60대 할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꺼내들 때 며느리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지난 편에서 해숙 할머니는 마침내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명의가 바뀐 상황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오늘은 할머니의 놀라운 준비 과정과 예상치 못한 반전들을 공개합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서 할머니는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숙 씨, 혹시 지금 집 명의가 정확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지은이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할머니와 변호사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등기부에는 며느리 지은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숙 씨, 이건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에요. 아예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 명의만 바꾼다던 며느리가 벌써 집을 팔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매매 가격이었습니다. 시세 8억 원짜리 집을 5억 원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매수인은 지은 씨의 오빠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유언장만으로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황이라면.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해숙 할머니의 치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다쳤을 때의 모든 병원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응급실 접수 시간, 치료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호자란에 적힌 내용들이었죠. 놀랍게도 며느리는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문안 오지 않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보험사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 명의로 된 실손보험을 할머니 몰래 청구해서 보험금을 자신 계좌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보험 사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형사고발이 가능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전화통화 내용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익혀가며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집값이 이렇게 오른 마당에 언제까지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 보험금도 제법 나오더라고. 어머님이 다치신 게 오히려 잘된 일이야. 이 녹음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이구나. 할머니는 며느리 몰래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서류 가방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및 요양원 입소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비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충당, 개인 부담 최소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비용까지 절약하려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사기 행위네요. 김 변호사는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사기죄, 배임죄, 보험사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소송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은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혹시 어머님께서 변호사 만나고 계신 건 아니시죠?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변호사 만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한 오해가 있을까 봐서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진명의 문제도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럼 집이 벌써 팔린 거는 뭐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고 보험금은 내 이름으로 청구해서 네 통장으로 받은 것도 알고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머님이 뭘 알고 계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존댓말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집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할머니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연 할머니의 치밀한 준비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최후의 반격을 시도할까요? 제4장 제목 문을 닫고 내가 나왔다. 법정에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판사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지난 편에서 혜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녹음으로 잡아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은 60대 할머니와 30대 며느리의 마지막 승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며느리 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 씨 대리인 변호사 박모입니다. 혹시 합의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요. 첫 번째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며느리 측에서 제시한 합의 조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은 원래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과 관리비, 그리고 수리비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도대체 뭘 했다고 2억이나. 집안 리모델링 비용, 세금, 관리비, 그리고 할머니 간병비까지 포함해서요. 할머니를 간병한 비용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이틀 전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민우까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이 일로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집 얘기가 다 퍼졌어요. 며느리는 손자를 방패로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니? 아니요. 그런데 왜 법정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나쁜 일을 안 하거든. 드디어 법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며느리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시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집을 넘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라니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법정에 며느리의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집값이 이렇게 오른 마당에 언제까지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
보험금도 제법 나오더라고. 어머님이 다치신 게 오히려 잘 된 일이야.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 처분 및 요양원 입소 계획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그 문서를 제출하자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원고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요양원비까지 절약하려 했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하지만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것도 어머님을 위해서입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결정타 추가 증거의 등장. 김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원고 모르게 집을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친족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의 통장 내역인데 매매 대금 중 일부가 이미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증여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를 원상복구하고 피고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할머니가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법정을 나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지은이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와는 이제 남이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요. 아니야.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 있는 거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집에 살 이유는 없어. 그리고 할머니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60년 넘게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잠그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날 해숙 할머니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그 집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5장 제목 집은 남기고 나는 나를 택했다. 집을 되찾은 할머니가 그 집을 비워둔 채 떠났다면 과연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지난 편에서 해숙 할머니는 법정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되찾고도 그곳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죠.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할머니의 놀라운 선택과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짜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지 일주일 후 해숙 할머니는 놀라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실버 공동체 주택이었죠. 해숙 씨, 아침 드세요.
70대 이후 할머니가 따뜻한 국그릇을 건네줍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이곳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돌보며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월 3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각자 작은 방을 쓰면서도 거실과 부엌, 텃밭을 공유하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이곳에서 돌아가며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사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긴 집이었지만 여긴 집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거긴 온기 없는 밥상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지만 여긴 온기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 지은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민우 졸업식 때 꼭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사진첩 마지막 장에 그 문자를 끼워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었죠. 오늘도 밥을 지었다. 내가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달 후 손자 민우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민우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아빠가 매일 할머니 찾는다고 해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어. 60년 넘게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민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야,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여기 할머니들이 민우 같은 손주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 정말요? 그럼 여기서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한 달씩은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도 허락하면 말이지.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우가 다녀간 후 일주일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요? 없어.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아니면 민우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비워둘 수도 있고.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데요. 돈이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이미 의미 없는 집이야. 그때 할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지은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갈취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준다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는 하겠지.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가 보험금 전액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일 응원하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온 건 3천만 원의 수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더 큰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20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센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자식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매일같이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김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1년 후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할머니, 오히려 더 큰 가족을 만들다. 기사를 본 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그리고 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네. 그리고 지은이도 봉사하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워. 아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지금 해숙 할머니는 70명의 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TV를 봅니다. 가끔 민우가 놀러 오면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손주 자랑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하러 옵니다. 할머니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빼앗길 뻔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잃어야 진짜 소중한 걸 찾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계산서로만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열쇠는 언제나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숙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진짜 행복과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동영상도 공유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